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좀 늦게 시작했어요. 아이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거 참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인데, 예. 오늘 이제 그 서울시민청에서 시민들, 예. 오늘 이제 그 시민의 날개 베타 오픈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가는 걸로 다 얘기가 돼가지고 공지까지 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딸이 벌써 한 일주일 전부터 비실비실 하더니 드디어 오늘 지금 장염으로, 예, 학교에서 이제 아침에 병원 갔다가 학교를 갔는데, 도저히 학교 수업을 끝마치지 못하고 조퇴를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딸은 엄마 행사 가라고 그러는데, 예, 제가 참 그러네요. 예. 뭐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씩이나 된 애가 장염 정도 걸린 걸 가지고 뭘 그러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갑자기 인터넷에 오르내리고, 그리고 집회 간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애가 엄마가 집회 갔다 못 돌아오면 어떡하나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자꾸만 엄마랑 관련된 기사들이 뜨고 이러니까 애가 좀 걱정이 많았나 봐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기소당하고 그럴 때 애가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앓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시국이다 보니까 어린 게 이제 말 못하고, 그리고 또 시험 준비도 있고, 시험 준비도 해야 되는데 엄마는 자꾸 바쁘고, 그러니까 이제 애가 아픈가 봐요. 저의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저의 사랑이 좀 부족해서 애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지금 베타 오픈식을 제가 가려고 했는데요. 예, 아이가 예민한 편이에요. 예, 예민한 기질의 아이라서 사실은 이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게 쉬운 편은 아니죠. 예, 참 오늘은 딸한테 너무 미안한 날인데, 제가 오늘 베타 오픈식 못 가더라도 여러분들 저 대신 이 베타 오픈식을 좀 널리 알려주시고 그 자리를 좀 빛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아이 상태가 좀 오늘 학교에서 무사히 마치고 오면 애랑 얘기를 잘해서 좀 가볼까 그랬는데, 지금 남편이 걱정이 너무 많아요. 예, 애기 아빠가 딸이 지금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애가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병원 갔다가 학교를 갔는데 조퇴를 한 거라, 이 아빠는 지금 이제, 그리고 오늘 자기가 만약에 일정이 없으면 자기가 볼 텐데, 오늘 뭐 또 공식 행사가 있대요. 공식 일정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밤 10시까지 못 들어온다고. 입원할 정도는 일단 지금 통 못 먹고 있는데, 예, 일단 오늘까지 한번 지켜보고, 입원하면 안 돼, 지금 상태가.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베타 오픈식에 못 갈 것 같아요. 예. 베타 오픈식에는, 제 사정이 좀 이래가지고요, 못 갈 것 같아요. 병원은 갔다 왔어요. 예, 병원은 가서 이제 지금 이제 장염인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별로 차도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입술이 보라색이야. 애 입술이 새까맣게 지금 죽어있고, 얼굴 색깔이 완전히 누렇게, 얼굴이 노래지고, 입술 색깔이 보라색이 나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아랫배가 아파갖고 밤새 잠을 못 잤고, 그리고 계속 이제 설사도 나오고 구역질이 난다고 그러는데, 이거 장염 맞는 것 같죠? 그죠? 예. 입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예. 뭐 열이 계속 열이 계속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음식을 상한 걸 먹을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애기 아빠가 우리 딸한테 상한 음식을 먹이겠어요?
늘 그 음식이 상하기 전에 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우리 집은 상한 음식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지금 마음 상태도 이렇게 방송에 집중이 안 되니까 오늘은 좀 짧게 할게요. 예. 오늘 이렇게 오늘 중요한 내용으로 좀 짧게, 예. 감기가 장염처럼도 오고, 네. 하여간,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다뤄야 될 내용, 오늘 우리 방송에서 지금 다뤄야 될 내용, 함께 읽는 뉴스에 다 올려놓으신 건가요? 오늘 큰 내용들은 없고, 지금 한상균 위원장 얘기가 제일 좀, 그렇죠? 예. 일단,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 좀 해주시고, 저의 심기가,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뭘 느끼냐면, 요즘에 이제 제가 굉장히 이 일이 영적 투쟁이잖아요. 이건 이제 비기독교인들에게는 되게 죄송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끼리는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망치 부인이 하고 있는 게 이게 영적 투쟁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제 시험에 들게 하는 많은 이제 혼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지금 벌써 겪어봤어요. 예. 몇 번 제가 이렇게 마음이 울컥울컥 할 만한 저의 마음을 깨려는 이게 사탄의 음모구나, 사탄의 시도구나, 이런 걸 느낀 게 몇 번 있었는데, 일단 저에게 가장 약한 고리, 저를 가장 흔들 수 있는 가장 약한 고리가 딸이기 때문에, 이 사탄이 저의 영혼을 흔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 딸이 아픈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기도 좀 많이 좀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죽 먹고 있어요. 예, 지금 죽을 먹고 있는데, 예. 제가 잘해야 되니까요. 그죠? 제가 여기서 흔들림 없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속해서 저한테 문자나 텔레그램으로 은근히 응원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거나, 되게 강한 어조로 무슨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개표 부정을 얘기를 한다든가, 이러면서 이제 나의 심기를, 나의 기운을 흐트리려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좀 망치 부인이 그런 어떤 영적인 시험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믿음 가진 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나의 가장 약한 고리는 이 딸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한상균 위원장의, 한상균 위원장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손을 좀 잡아주세요. 네. 이 조계사 신부 200명이 인간 띠를 만들어서 고생 많습니다. 예. 예. 네. 신여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계약 중단하여! 신여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계약 중단하라! 노동계약 중단하라! 네! 저는 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진 출두합니다. 저에게 도로교통법과 집시법, 시에 관련 온갖 소유죄까지 검토하는 이 관계는 정권에
누가 옳은지 가서 따져 먹을 것입니다. 정권이 짜놓은 각본에 따라 구속이 되는 것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구속시키고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 이례없는 탄압을 한다 하더라도 노동계약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민주노총을 지키고 있는 자랑찬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건강도 조심하시고 투쟁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제대로 해냅시다. 총파업투쟁 승리로 2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냅시다. 투쟁! 투쟁! 고맙습니다. 노동계약 박살내자! 우리가 박살내자! 공안 탄압 박살내자! 우리가 박살내자! 총파업투쟁 승리하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억압해도 생명은 다시 옵니다. 그걸 믿고 다부지게 싸워나갑시다.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계약 박살내자.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계약 박살내자! 노동계약 박살내자! 투쟁! 박근혜가 죄인이다. 박근혜 잡아가라. 위원장님 무죄다. 박근혜는 구속하라. 박근혜는 무죄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아무도 없이 들어가네. 박살내자! 노동법계약 박살내자! 그리고 반대한다. 노동계약 박살내자. 노동계약 박살내자. 지금 이 사태에 대한 그 한상균 위원장의 자진 출두에 대한 다른 기사들 나온 거 없나요? 예. 예, 그 한상균 위원장의 이 사건, 출두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자진 출두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차가 조계사 입구까지 와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체포 형식으로 수갑을 채워서 간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그 뉴스 나온 거 있습니까? 조합원들과 얼싸하는 한상균, 감옥 법정에서도 노동계약 함께, 투쟁 함께 하겠다. 감옥 갈 각오를 하고, 감옥 갈 각오를 하고, 오늘, 이제, 이, 조계사에서 나온 거죠. 피신 25일 만에 경찰에 자진 출두한 한상균 전국 민주노총, 연맹 위원장이 조합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얼싸안으며 조계사를 떠났다. 한 위원장은 오늘 구속된다 하더라도 노동계약이 저지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16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계약 저지를 위한 총궐기 투쟁을 위력적으로 해내달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0일 오전 대웅전에 들러 삼배를 진행한 후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과 면담을 가졌다.
그리고 생명평화법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오전 10시 25분께 머물고 있던 관음전을 나와 대웅전으로 향했다. 경찰 병력은 조계사 경내에 들어와 있지 않았지만 혹시 모를 강제 진압에 대비하기 위해 조계사 종무실 직원들과 불교 청년회원들이 관음전에서 대웅전까지 양옆으로 인간띠를 만들어 통로를 확보해 주기도 했다. 한 위원장이 대웅전으로 들어가자 불교 청년회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 지지자들이 곳곳에서 힘내라는 응원을 전했다. 한 위원장은 응원의 목소리에 최대한 하나하나 눈을 맞추고 화답하며 대웅전으로 향했다. 한 위원장은 면담 결과에 대해 자승 총무원장님이 그동안 전체 노동자들 문제에 전면으로 함께하지 못했다며 우리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노동계약을 우려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웅전 옆 생명평화법당 앞에서 민주노총 산별연맹위원장과 지역본부장, 일반 조합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하는 길이 민주노총의 역할이라면서 투쟁을 위해 다시 머리띠를 동여 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계종의 성지인 조계사까지 공권력이 침탈해서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해 결단을 내렸다고 자진 출두 배경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도로교통법과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저를 체포하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수천 명의 경찰 병력이 동원됐다면서 정부는 저임금 체계를 만들고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어야 기업과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며 노동계약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을 탄압한다 하더라도 노동계약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노동자 서민들 다 죽이는 반노동 반민생 새누리당 정권 총대선에서 전 민중과 함께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구속된다 하더라도 노동계약이 저지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16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계약 저지를 위한 총궐기 투쟁을 위력적으로 해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조계사 정문인 일주문을 지나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생명평화법당에서 일주문을 통과하는 중에도 한 위원장은 불끈 쥔 주먹을 들어 보이거나 양옆으로 늘어선 지지자와 조합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얼싸안으며 인사를 나눴다. 조계종 관계자들은 최대한 천천히 인사들을 나누시라며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나오자 항의하는 스님을 밀쳐내고 수갑을 채웠다. 조계사 주변에도 노동계약 저지, 박근혜 퇴진 등의 손피켓을 든 조합원과 지지자들이 한 위원장의 길을 배웅하기 위해 둘러서 있었으며 한 위원장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한 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일주기 집회, 노동절 집회 등에서 일반 교통 방해, 해산 명령 불응,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을 주도했다며 수사를 진행 중이다.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관련해서는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방해 치상은 물론 소요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웅전 옆 생명평화법당 앞에서 민주노총 산별위원장과 지역본부장, 일반 조합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오늘 서울과 전국에서 한 위원장 구속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16일 노동계약 저지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단 이제 오늘 한상균 위원장이 자진 출두하기로 결심한 건 어저께 잠깐만, 조계사 언론 보도 항의 폭발. 이게 뭐죠? 잠깐만요. 조계사 언론보도 항의 폭발, TV조선 채널A 나가라. 언론에 대한 불신 극에 달해. 채널A 보도진 쫓겨나기도. 그래서 지금 채널A가 앙심을 품고 그렇게 계속 욕하고 있는 거구나? 아, 우리 방에서 저기 강퇴당하면 아프리카에 신고하고 지랄하듯이, 조계사에서 쫓겨나가지고 채널A가 지금 앙심 품고 저렇게 막 계속 헛소리 중이구나? 응? 예.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자진 출두 기자회견을 취재하던 종합편성 채널 TV조선과 채널A가 취재 거부를 당했다.
채널A 취재진은 일부 시민의 거센 항의에 결국 현장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50여 명은 조계사 대웅 전 좌측 기자회견 장소에서 한 위원장을 기다리며 노동계약 저지 구호를 외치던 도중 일부 조합원이 TV조선과 채널A 카메라를 발견하고 TV조선 채널A 나가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나머지 조합원들도 일제히 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너희한테 찍힐 얼굴 없다 나가라며 TV조선에 얼굴 나가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라고 항의했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상황을 제지하면서도 이들 종합편성 채널에 경고를 했다. 그동안 민주노총에 대한 왜곡 보도가 너무한 수준이었다며 향후 TV조선과 채널A의 보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고 그때그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합원들이 왜 이렇게 거부하는지 잘 알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채널A 취재진은 시민 강한무계 씨가 카메라 연결선을 당기는 등 거세게 항의하자 보도를 철수하기까지 했다. 이들 취재진은 한 위원장이 체포된 후 조계사 앞에 모여 구호를 외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찍고 있었다. 강 씨는 예전에 이들 종편 때문에 집회에 참가한 내 얼굴이 나간 후에 항의 전화에 시달리는 등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수년 동안 계속된 민주노총 노동자에 대한 왜곡 보도도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저건 뭐야?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불신 못지않게 이날 조계사에서는 언론에 대한 원망도 터져나왔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한 위원장 기자회견 전부터 노동계약에 대한 제대로 된 보도도 하지 않고 한상균 위원장 체포만 찍으러 왔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사진기자들이 기자회견 사회를 본 박성식 대변인에게 비켜달라고 요구했을 때 회견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사회자가 너네 그거냐? 투쟁사업을 그만큼 열심히 취재하라며 질타했다. 한 위원장 스스로도 기자들 앞에서 입장문을 읽기 전 많은 분이 노동계약에 관심을 갖고 오셨는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거취에 관심을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다며 노동계약이 국민들에게 줄 고통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언론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자, 뭐 당연한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지금 이제 이 종편이 나서서 왜 한상균 위원장이 싸우고 있는지는 전혀 보도하지 않고 한상균 위원장을 범법자로 몰아가면서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언론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언론에게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 사회체계에 의무가 나와요. 어떤 의무냐? 민주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 언론이 감당해야 될 의무는 뭐냐 하면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가 있다. 그게 언론의 의무예요. 채널A나 TV조선처럼 언론사라고 등록된 기관은 특히나 그 의무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에 대해서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채널A TV조선은 지난 이 방송사가 창설된 이래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저질 정책을 옹호하고 그리고 그들을 비판하는 민주 세력을 종북 좌경 세력으로 매도하며 특히 이런 노동 문제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재벌의 편을, 즉 경제 권력의 편을 들면서 실제로 이 경제 권력의 희생자들인 노동자들을 범법 집단으로 몰아가는 일에 앞장을 섰기 때문에 이 종편이 마땅한 비난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 종편들에 대해서 그냥 뭐 찍지 마라 항의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내년 봄에 이 채널A TV조선 MBN 얘네들 재심을 볼 때 그때 그게 3월이래요. 현재 국회의원들 속에서 재심이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때 이 재심을 어떻게든지 못 받게 재심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국민운동을 벌여야 된다. 종편 퇴출 국민운동을 벌여야 된다. 이제까지 종편이 채널A TV조선이 지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했던 허위사실 보도를 쭉 모아서 그러니까 그들의 보도 내용과 진실 요걸 대비하는 자료들을 만들고 이걸 널리 전파를 해서요. 국민운동으로 이 종편을 퇴출시키는 종편 허가를 취소시키는 채널을 몰수하는 그런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들을 그냥 냅두니까 이것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24시간 이렇게 계속 거짓말할 거 아니야. 채널A TV조선 MBN 요 세 개를 없애야 돼요. 채널A TV조선 MBN은
그 가장 기본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앉아있어. 특히 이제 채널A TV조선은 허위사실을 주로 많이 보도했고, MBN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도 보도하지만 그거보다는 별로 안 중요한 선정적 보도로 일관해서 그 국민들의 객관적인 민주의식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그 민주의식을 무너뜨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 종편 퇴출운동을 전개해야 된다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그 이번 돌아오는 12월 19일 다음 주 토요일이잖아요. 이제 9일밖에 안 남았어요. 12월 19일 준비를 잘해야 된다. 지금 이제 노동계에서 오늘 이제 한상균 위원장을 저렇게 체포했잖아요. 그리고 구속영장을 집행하겠죠. 그렇게 되면 민주노총 굉장히 분노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일 날 그 산별 노조들이나 이 민주노총 차원에서 조직적인 총파업이 일어나면 그걸 가지고 공안 탄압 분위기를 만들 것이다. 지금 예상되는 일정이 박근혜 정부의 이 검찰청장이나 경찰청장이 약간 미쳐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공안 탄압을 빌미로 이 총파업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앞으로 6일 동안 온 국민이 왜 이들이 파업하는가? 이걸 알려야 돼요. 왜 이들이 파업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번 12월 19일까지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 국정교과서 논란. 둘째, 그러니까 정부의 무리한 국정교과서 추진. 둘째,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규탄하면서 세월호 진상규명. 세 번째, 모든 민생 파탄의 원인, 노동계약 저지. 요 세 가지의 목표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일요일 지나면 금방 또 다음 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16일 이전에 여러분들이 트위터든 페이스북이든 모든 곳에 우리 국민들이 왜 11월 14일에 모였고 12월 5일에 모였고 우리는 왜 12월 19일에 또 모이려고 하는가? 요 세 가지예요. 첫째, 뭐요? 세월호 진상규명. 둘째, 국정교과서 반대. 셋째, 노동계약 반대. 요걸 분명히 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백남기 농민, 농민 생존권을 짓밟는 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왔던 우리 백남기 농민이 그 정부의 물대포를 직사를 맞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 생존권 보장, 이 TPP나 FTA 등으로 그 파탄 지경에 이른 농민, 이 농민의 농업을 지키는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나라 농업이 사라지면 우리 국민의 식량 안보가 사라져요. 식량 안보라는 말 들어보셨죠? 국군만큼 중요한 게 우리의 식량 자립성이에요. 자립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식량만으로 우리 국민들이 다 먹고 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갑자기 식량값이 폭등을 한다.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식량 자급률이 70% 미만이다 내지는 50% 미만이다. 이러면 문제가 뭐냐? 갑자기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던 식량의 가격을 폭등시켜버리면, 올려버리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은 식량의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야. 그런데 지금 정부가 TPP나 FTA를 꾸준히 추진하면서 농민 생존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다. 그래서 농민들이 항의하러 왔는데 그 농민들에게 물대포를 직접 쏴서 거의 이거 거의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 지금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건 이거는 준살인이에요. 살인 정권이야. 살인 진압.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12월 19일 걸기하는가? 이 부분을 널리 알려야 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첫째, 뭐요? 세월호 진상규명. 둘째, 아이들의 100년 교육을 망칠 국정교과서 반대. 그 다음에 셋째, 민생 파탄의 원인, 노동계약 저지. 넷째, 그 식량 안보의 최전선, 농민 생존권 보장. 요 네 가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이걸 널리 알려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은 누구예요? 박근혜 정부죠. 예, 박근혜 정부가 지금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지금 독재 정치를 펼치고 있다. 독재 정치를 펼치는 바람에 지금 나라 꼴이 말도 아니다. 예, 농민 생존권 보장. 그래서 이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라는 우리의 투쟁을 분명히 알려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들이 뭐 폭력 시위다, 비폭력 시위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우리가 넘어갈 필요 없이 우리는 일관되게 주장해야 돼. 우리의 다 4가지 요구를. 뭐요?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교과서 반대, 노동학법, 노동계약 저지, 농민생존권 보장. 요 4가지를 분명하게 누가 묻더라도 가령 여러분한테 인터뷰를 딱 누가 들이대서 마이크를 19일날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정부가 잘못한 가장 핵심적인 4가지. 그 국민이 304명이 죽어갈 때 3시간 동안 정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완전히 뒤집어진 다음에야 구조조치를 내리는 엉뚱한 짓을 했고 그 뒤로도 7시간 동안 대통령은 어떤 긴급회의도 하지 않았다. 이런 정부에게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가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세월호 진상규명. 둘째, 지금 유엔에서 국정교과서는 국민들의 사상을, 역사의식과 사상을 통제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고 국정교과서 폐지를 권고하고 있어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제 아시아에 3나라가 있었다. 북한, 남한, 베트남.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고 검정교과서가 됐고, 그러니까 유엔에서 베트남에다가도 권고해서 베트남도 국정교과서를 폐지했다. 그리고 지금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북한이다.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 따라 종북교과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정교과서에 반대한다.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교과서 반대. 세 번째, 우리 지금 민생이 정말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모든 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고, 그리고 이 중산층이 몰락하고, 정말 이 서민들의 경제가, 가계 부채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급속도로 굉장히 위험 수위로 폭력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 모든 민생 파탄의 첫 단추는 뭐냐? 노동 임금 문제이다. 정부에서 오로지 대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게 쉬운해고, 그리고 임금을 더 깎을 수 있도록 임금 피크제,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노동 조건을 점점 더 나쁘게 만드는 이 과정, 이걸 통해서 노동자들의 지갑이 말랐고, 그러다 보니까 영세 자영업자들도 망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작은 건물에 임대업자들도 덩달아서 불경기를 겪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온 국민이 지금 빚더미에 안고 있다. 이 모든 민생 파탄은 뭐 때문이다? 노동악법 때문이다. 박근혜의 노동법 계약을 반대한다. 그 다음에 4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식량 자급률이 지금 계속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농민에 대한 정권 차원의 어떤 보장도 없다. 이게 1990년 김영삼 때부터야. 이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5 대통령이 똑같이 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김대중, 노무현 달랐어요가 아니야. 김영삼 때부터 일관되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일관되게 농민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책도 마련하지 않고 계속 FTA, TPP를 추진해왔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 때는 FTA를 맺진 않았어요. FTA를 맺지 않고 시간을 끌었을 뿐이야. 시간을 끌으면서 재벌들한테 화살도 피하면서 농민들에게 도끼를 꼽지 않는 그런 애매한 선에서 그 두 정권은 FTA를 맺지 않고 끝냈지만, 그 뒤로 이명박, 박근혜 8년 동안 무지막지한 FTA와 TPP로 농민의 생존권은 지금 거의 위기에 몰려있다. 우리나라의 농민들이 몰락하게 되면 국민의 식량 안보와 직격탄을 맞게 된다. 그러면 이 식량 안보란 얘기가 뭐냐?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량이 갑자기 폭등할 때 나라 경제가 뒤집어진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나라가 멕시코와 남미다. 미국에서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옥수수밭, 여러분 미국에서 보면 맨날 왜 옥수수밭이 나와. 옥수수밭에 이상한 외계인의 문자 이러면서 그림 그려놓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랬잖아. 근데 그게 외계인의 문자가 아니라 옥수수밭이 기계로 너무 넓게 치고 그 넓은 옥수수밭에 옥수수 뗀 다음에 거기다 장난친 거야. 그걸 가지고 무슨 외계인의 표적이 어쩌고 개지랄들 떨면서 지랄했던 건데, 좌우지간 미국에서 옥수수를 그렇게 많이 농사를 지어서 이걸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사료로 팔았어. 사료로 팔다가 사료로 파는 걸 남미에다 식량으로 파는 거예요.
남미는 주로 이제 그 옥수수가 주식이기 때문에 남미에다가 옥수수를 주식으로 팔고 사료를 안 준 거야. 그러니까 사료를 쓸 게 없잖아. 그래서 뭘 했어? 동물성 사료. 한마디로 소내장 갈아갖고 소먹이를 주고 그래서 광우병이 발생한 거야. 미국에 광우병소가 발견됐잖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그러니까 광우병이 발생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 돈에 물든 이 옥수수 업자들의 아니야 하여튼 축산업자와 이 옥수수 업자들의 합작이었죠. 그러다 좌우지간 그렇게 대대적으로 농사지은 옥수수를 남미에다가 막 수출을 했어. 그래서 그걸로 그 남미 일대의 옥수수 농업은 다 망하게 한 거야. 옥수수 농장들은 다 망하고 이제 모두가 그 싼 값에 미국산 옥수수를 먹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바이오 디젤이 연구된 거야. 바이오 디젤이 개발되면서 옥수수에서 기름을 빼기 시작했어. 옥수수에서 기름을 빼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남미의 식량으로 팔던 옥수수의 수량이 옥수수로 팔던 양이 확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남아메리카의 식량 가격에 폭등이 일어나. 그래서 남미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식량 안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농산물 안 먹는다, 쌀을 안 먹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농산물을 안 먹는다고 농민들이 정말 우리가 농산물 안 먹느냐? 아니에요. 우리나라 농민들 농산물 다 먹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솔직히 여러분이 먹는 김치 농산물입니다. 여러분이 식당에서 먹는 시금치 농산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먹는 밥, 이 된장, 고추장 이거 다 농산물이에요. 농산물이 없다면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러니 이 농산물이 없어도 되는 거 거짓말이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정부는 정권 차원에서 식량 안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농민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도 하지 않아. 그 농민들을 몰락시키는 거야. 왜? 그래야 대기업이 식량 유통업에서 돈을 벌잖아. 우리나라 농민이 다 죽어야 대기업이 그 식량을 팔아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요 농민의 생존권, 농민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호 육성하는 어떤 정책도 하지 않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대기업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우리 정부에서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까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FTA가 되면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FTA가 되면 외국에서 상대적으로 싼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전혀 아니죠. 예. FTA가 되기 전에는 수입 농산물이 굉장히 쌌어요. 그런데 지금 수입 농산물의 가격이 어때요? 굉장히 비싸요.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그렇게 비싸요? 그 수입 농산물들 또는 이 수입 물품들을요, 한 대기업, 특정 기업에게 독점권을 주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수입 물품의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거야. 경쟁적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한 기업에서 그 모든 수출입을 다 감당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한테 걔네들이 가격 독점권 전매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서민들은, 도시 서민들은 우리나라 농산물도 아닌, 한마디로 이 방부제 오염된 농산물을 먹으면서 우리나라 농산물보다 비싼 값에 먹고 있는 이런 현실이 발생한 거야. 이 모든 문제 뭐 때문이야? 정부의 농민 정책 부재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19일 들고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12월 19일 우리가 들고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이다. 적어도 이 네 가지 이유는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돼요. 뭐요?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교과서 반대, 노동학법 반대, 농민 생존권 보장. 요 네 가지. 이게 우리의,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청년 실업률, 청년 일자리 만들어라. 요 5가지 정도가 우리의 목적인데요. 자, 일단 잠깐 급한 불을 끄고 올 동안 여러분들이 동영상 하나를 보고 계시면 JTBC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인권 무슨 국가가 됐어.
무슨 인권 국가가 됐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그렇게 그 인권 무슨 간부가 될 상황인가?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JTBC에서 이 팩트 체크에 나왔네요. 같이 좀 보고 계세요. 팩트 체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한국이 UN 인권이사회 내년도 의장국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러자 이제 드디어 한국의 인권 수준이 국제적으로 높게 평가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오늘 팩트체크에서는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기 기자, 이런 평가는 주로 정부 여당 쪽에서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이었죠. 스위스 제네바에서 UN 인권이사회 조직회의가 열렸고요. 여기서 이제 한국이 의장국으로 선출이 되자 외교부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일이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의 성과다. 또 그동안 세계 인권에 기여한 데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다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예. 그러자 오늘 아침 여당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이어졌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대한민국이 UN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써 광복 70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선진국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 대변인 역시도요, 이제 명실상부한 인권 선진국으로서 전 세계의 인권 증진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인권에 대해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단순 논리이기도 한데 의장국으로 선출된 것이 곧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인권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셈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정말 그런 건지는 선출 과정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인권이사회는요, 총 47개 나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나라들에게 주어진 자리는 13개 자리입니다. 지난 10월에 이 중 5개 나라를 새로 투표로 뽑았습니다. 한국도 그 대상이었는데요. 투표 결과를 보면은요, 몽골과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에 이어서 4위로 간신히 재선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예. 자, 이렇게 결정이 된 47개 이사회 국가들 중에 어제는 이제 내년 의장국을 뽑은 건데요. 이거는 좀 방식이 달라서요. 자, 처음에 이제 중남미에서 한 번 의장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 아프리카, 서유럽 이렇게 5개 지역에 번갈아 가면서 1년씩 맡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마침 내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차례인 건데요. 자, 그렇다면은 후보가 누구였냐? 이런 논의 과정에 참여를 했던 국제 인권 단체들의 확인을 해본 결과 처음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후보로 나섰고요. 나중에는 인도도 나섰는데 중도에 모두 포기를 해서 한국이 의장국이 됐다고 합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의 인권 상황이 어떤가는 좀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의장국이 그러니까 회원국들이 이렇게 투표해서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요, 의장국이 되기까지 경합을 거쳤고요. 그리고 또 이 이사국들의 지지를 얻어서 결정이 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지금 상황 어떤지, 미국 프리덤 하우스가 매년 매기는 자유 등급을 보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악의 국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인도 역시도 최근 보도에서 많이 나왔지만 여성 인권 문제나 계급 문제 여전히 이제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연 강력한 경쟁자들이었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인 거죠. 사실 그동안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이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맡다 보니까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이사회로 승격이 된 2006년 이후에 의장국이 된 9개 나라를 살펴보면은요, 언론 자유 순위에서 100위를 넘어가는 곳도 있었고요. 예. 또 심지어 프리덤 하우스 평가에서 자유롭지 않음, 부분적으로 자유로움, 이런 평가를 받은 나라도 있었습니다. 의장국으로. 예. 근데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아무튼지 간에 이번에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가 반대 없이 됐다라는 것은 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고 인정받은 건 아닌가요? 예,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것과 앞서 이야기가 나왔던 대로 전 세계적인 인권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은 거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겠죠. 예. 그 부분을 짚어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한국 인권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어떤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프리덤 하우스는요, 세계 자유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의 90개 국가를 자유국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한국도 그중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자유국가로 분류가 돼 있고요. 하지만 인권의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인 언론 자유 순위는 지금 현재 60위에 머물고 있고요. 예. 또 그리고 중요한 게 인터넷 분야에서의 자유, 이거는 부분적인 자유국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또 따져볼 수 있는 기준이요. 우리의 인권기관인 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평가인데요. 이 인권기구들이 국제연합체로 모여있는 단체 ICC라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 각국 인권기구의 활동을 토대로 5년에 한 번씩 A부터 C등급을 매깁니다. 2004년 우리가 가입할 당시에는 A등급을 받았었는데 이 한국의 인권위가 지난 3월부터는 등급 보류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등급 보류란 건 뭡니까? 이제 더 이상 A를 주기 힘들다라는 건데요. 예. 그런 의미로 이제 B등급을 매기기 전에 일종의 유예 기간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강등 조치로 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 이 ICC에서는요, 인권위원 임명 절차에 어떤 투명성이나 참여가 충분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고 또 국내 시민사회의 참여도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유예를 한 건데요. 올 초 나온 엠네스티 연례보고서를 보면은요, 이주 노동자의 권리, 또 집회 시위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요, 현 정부 2년 차에 들어서면서 인권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상대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실 우리가 인권자유국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좀 억울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건 뭐 사실인데, 다만 의장국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건 좀 그렇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오늘 얘기는. 예, 그렇습니다. 예. 마침 이제 오늘 국제인권감시단이요, 지난 얼마 전에 있었던 도심 집회와 관련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예. 한국 정부가 집회 시위에 대한 국제 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내년에 이제 인권이사회 의장국이 되면은 지금 했던 이런 조치들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강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권 모범국이 될지 아니면은 이름만 의장국이면서 실제로는 인권 후퇴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지 한국 정부가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했는데, 이 말로 오늘 팩트체크의 결론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필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결국 인권의장국이 됐다고 우리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우리가 인권 선진국이 됐다고 떠들었는데, 그냥 알고 보니까 그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였던 거야. 알고 보니까 그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였어.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권 상태는 지금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그런 건 거죠? 어이가 없어. 예. 자, 지금 국제인권단체에서 백남기 씨에게 물대포를 사용한 거 명백한 국제기준 위반이다. 그래, 내가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어. 국제기준에 위반했을 줄 알았어. 예. 자, 우리나라 인권 상황에 대한 또 하나의 기사입니다. 국제인권단체 백남기 씨에게 물대포 사용 명백한 국제기준 위반이다. 차벽 설치도 국제기준에 어긋난다. 내년 1월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래요. 국제인권단체 포럼아시아 인권감시단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차벽 설치 등에 대해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류신예 말레이시아 변호사 등 3명으로 구성된 인권감시단은 이날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귀국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14일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사용해 당시 농민 백남기 씨가 어떤 위협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직사 물대포에 맞아 오늘까지도 의식이 없는 심각한 상태라며 백남기 씨에 대한 무력 사용은 명백한 국제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같은 지적의 근거로 치명적인 무력의 사용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엄격하게 사용돼야 한다는 유엔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제시했다. 이들은 경찰의 차벽 설치에 대해서도, 자, 그러니까 일단 하나, 유엔에서 유엔 집회 결사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보면 이 치명적인 무력의 사용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그런 기준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물대포를 직사했다. 또 이들은 경찰의 차벽 설치에 대해서도 지난 11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론하면서
1차 조사에서 11월 14일 차벽이 집회 시작 전에 세워졌다는 점이 확인됐는데 이는 그렇지 않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집회는 평화롭고 합법적인 집회로 간주돼야 된다는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라고 지정된다. 즉 우리의 집회가 평화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모든 집회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로 간주돼야 된다는 국제 기준이 있는데 이걸 또 위반한 것이다. 또 감시단은 내년 1월 초에 최종 보고서를 완성해 UN 집회 결사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입국해 이날까지 백남기 씨 가족을 비롯해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만나 진상조사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들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포럼 아시아는 16개 아시아 국가에 47개 회원단체를 두고 있으며 UN 경제사회 이사회의 협의단체 지위를 가진 대표적인 아시아 인권단체이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인권단체를 무시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이 인권 무지한 인권 정책, 참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소요죄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잖아? 이거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인권에 대해서는 점점점 국제평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국제적인 평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무 문제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예. 지금 우리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거나 이러면, 예, 이명박 이후로 우리 국민들을 바라보는 외국의 인식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때는 정말 한류의 인기가 어마어마했던 거야. 허준하고 대장금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김대중 노무현 때는 정말 우리나라를 경제적 성장과 민주적 성장을 동시에 이룬 아시아의 모범국 국가라는 타이틀로 우리를 대했기 때문에 우리 한류 문화를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때 접어들면서 사실 우리 한류 문화에 대한 인기가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 국제사회에서 들려오는, 그러니까 외국이 제외 한인들한테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한류 문화를 위한 공간들, 뭐 지역이 설정돼 있거나,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망하고 있다는 거야. 일본의 뭐 한류 마을 이런 것도 거의 개점 휴업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박근혜가 무엇보다 그게 언제였지? 5일이었나? 5일이었나? 5일이었죠, 5일. 5일 오후인가? 2일 오후인가? 하여튼 이제 박근혜가 그 14일이었나?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막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 박근혜가 무슨 마마 공연인지 뭔지 그러면서 한류 문화 공연장에 가서 사진 찍고 그러고 돌아다닌 거 아니야. 그런데 그 한류 문화 공연에 온 한류 팬들이라고 온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 문광부에 의해서 보통 동원돼서 왔다는 거야. 이제까지 박근혜가 돌아다닐 때 한류 팬클럽 회장 모임 이런 거에서 사진 찍어갖고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실제로 그 모임들에 온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광부에서 각 지역에 있는 이제 그 지역 외국 공간들에서 주변 사람들을 막 동원을 한 거야. 동원을 해서 억지로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예. 그래 놓고서는 마치 중요한 일을 하러 간 것처럼 그런 짓거리를 했던 거야. 지금 우리나라 한류 문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다양하게 옛날처럼 폭넓은 폭넓게 수준 높다는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근데 이제 이명박 박근혜가 유일하게 밀어붙인 한류 열풍이 뭐냐? 싸이야. 싸이에 대해서 그 유튜브에 그 클릭 수가 뭐 몇 억이 넘었다. 이걸로 밀어붙인 거 아니야. 그래서 싸이를 팔아서 그동안 한류 문화가 대단히 인기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한국인을 대하는 자세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었으면서 되게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호주에서 온 얘기인데, 호주 유학생한테 온 얘기인데, 얼마 전에 그 호주에서 한인 퍽치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원래
원래 그 뭐라 그러나 호주 사람들이 좀 거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아니라는 거야. 그 한인 유학생이 말하기를 원래 호주에서도 몇 년 전까지는 2, 3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친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2, 3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되게 거칠어졌다는 거야. 한국인을 대하는 자세가. 그래서 점점 한국인을 대하는 자세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맞지. 원래 호주에서 다 그랬던 게 아니다. 이런 반론이 왔다라는 거.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700만 한인들이 우리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우리 정부가 인권 후진국이고 우리 정부의 권력이 독재적인 성향이 드러낸다라는 비판적인 언론에 공개될수록 결론은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한인들에게 불리해진다는 거야. 그분들의 사업에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 한국의 이미지 또 한국의 메이커들 한국의 브랜드들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짐바브웨 커피 사 먹고 싶냐고. 짐바브웨 저기 누구예요? 그 누구였지? 머식인데? 아주 무식한 독재자가 그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던 나라 아니야. 그런 나라 커피 사 먹고 싶지 않은 거거든. 여긴 독재 국가잖아. 선진국의 시민들은 그런 인식이 딱 있기 때문에 그 소위 우리 한국에 대한 국제적인 이미지가 실추되는 건 곧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타격으로 오게 돼 있어요. 한인들의 안전과 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한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이 또한 수출이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고 그로 인해서 국내 이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가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부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정권을 수립해야 되는 이유가 이건 거예요. 이 전 세계 이미 30년 전에 사라진 그 좌익 용공을 잡겠다고 사상 대결로 몰아붙이고 국민을 보수냐 진보냐 줄수라 그래갖고 줄다리기 시키고 분열시키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권력은 결국은 뭐야?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다. 우리 한국의 경제를 점점 더 악화시키는 게 그게 지금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특히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 박근혜 정부의 이 무지막지한 이 독재로 가는 길 이거에 맥을 끊어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 국민들 여러분의 자녀들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안전이 보장되는 거예요. 예. 사실 여러분들은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지만 박근혜 막 길거리에서 박근혜가 뭘 잘못했어. 박근혜가 얼마나 이쁜데 박근혜가 외국어도 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박근혜를 막 지지하면서 떠드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 그죠? 막 어떤 상인이 박근혜가 뭘 잘못했어. 그래서 박근혜를 막 지지하면서 물건을 팔아. 그거 별로 사고 싶지 않잖아. 똑같은 거예요. 박근혜가 대통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물건을 바라보는 해외인들의 시각이 그런 거야. 예. 그런 사람이 물건 팔면 그 물건 사고 싶냐고. 안 사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박근혜를 악다구니를 피우면서 박근혜를 지지하는 지금의 이 박근혜 지지자들이 결국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온 세계에서 봤어. 백남기 씨 물대포를. 백남기 씨한테 물대포 쏘는 거를 온 세계에서 봤단 말이야. 그런데 여전히 박근혜는 사과도 안 해. 그리고 뻔뻔스럽게 돌아다니고 있어. 해외여행 내내 다니고 있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민이 조용해. 그럼 어떤 생각을 해? 한국인들은 꼴통이구나. 쟤네들은 약간 의식 수준이 민주적인 시민의식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합리적인 사람들이 아니구나. 말 섞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자, 그래서 연관된 그 기사를 2개를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2개를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뉴욕타임즈에서, 한국 정부의 반론을 실어줬어요. 예. 뉴욕타임즈에서 사설로 한국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뉴욕타임즈 사설이 실렸잖아. 그랬더니 우리 정부에서 뉴욕 총영사 이름으로 반론 보도를 요청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노동법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둥,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둥, 이러면서
그 한국 정부의 반론을 그 뉴욕타임즈의 국제면 인터넷판으로 실어줬대요. 반론 보도를 게재해 준 거야. 그 보도를 본 전 세계 경제인들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믿어줄까요? 물대포를 직사하는 장면이 들어가 있는, 그냥 무방비 상태의 노인한테 물대포를 따라가면서 쏘고, 그 응급차에까지, 구급차에까지 물대포를 쏘는 장면을 본 이 국제 경제인들이 한국 정부의 그 뉴욕타임즈에 올라온 비겁한 변명을, 그걸 믿어주겠냐고, 이렇게 언론 보도에 대해서 대응했다는 것 자체를 더 우습게 볼 것 같아요. 자, 그런 와중에 소위 이제 이 한국 정부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미국의 주간지 더 네이션지, 더 네이션의 팀 샤롯 기자가 기고를 했대요. 박근혜 박정희 비판 기사 누군가의 심기를 건드렸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미 주간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팀 샤롯 기자는 지난 2일 더 네이션 1차 민중 걸기 당시 경찰의 강경 진압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 이후 미국의 뉴욕 총영사관은 더 네이션에 항의했다. 이후 외압 논란이 확산되자 외교통상부는 외압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샤롯 기자는 오마이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하려는 일종의 겁박이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고문 전문의 번역본과 원문이다. 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밑에 원문을 보세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밑에 원문을 보시면서 그 해석이 맞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난주 뉴욕의 한국 총영사관이 내가 더 네이션에 기고한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운동 탄압에 대한 기사와 관련해 그 잡지의 편집자들과 접촉하려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에 놀랐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나는 30년 이상 더 네이션을 비롯한 많은 미국 간행물에 한국에 대한 기사를 써왔다. 그러나 뉴욕 총영사관의 접촉 이전까지는 내가 쓴 보도 기사에 대해 한국 정부로부터 직접 항의받은 일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사정이 일어나니 더 네이션 기사에 한국 정부가 주목한 이유가 궁금해졌다. 자, 이런 걸 보고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긁어 부스럼이다 이런 말이 있죠. 더 네이션에다 항의를 하니까 이 사람이 왜 이 한국 정부가 왜 이렇게 내 기사에 관심을 가졌을까? 긁어 부스럼이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보를 취합해본 결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배후를 파본 거야, 기자가. 저기요, 우리 방송은요, 그 이모티콘을 2개 이상 쓰신 분은 강퇴입니다. 이모티콘 2개 이상 써가지고 강퇴당한 다음에 이게 강퇴 사유냐 항의해봤자 소용없어요. 내가 정보를 취합해본 결과 뉴욕 영사관 사람은 서울의 상부 명령을 받고 더 네이션의 편집자들을 접촉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 영사관 직원은 내 목이 너무 아프다. 내 기고문의 한국어 번역본이 인터넷에 올라와 많은 사람이 읽고 많은 댓글이 올라온 직후에야 더 네이션과 접촉했다는 것이다. 분명한 점은 박근혜 정부에 매우 비판적이고 그녀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자세한 사실을 많이 내포한 내 기사가 외교통상부 누군가의 심기를 심하게 건드렸다는 것이고 외교통상부는 영사관에 더 네이션에 항의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다 밝혀지는 거야 이제. 이 사람한테 괜히 이 사람을 건드려가지고 이걸 다 이제 정보를 취합해갖고 이 사람이 알아낸 거야. 박 대통령을 독재자의 딸로 지칭한 사실을 제외한다면 내 기사의 내용은 새롭지도 특별하지도 않았다. 한국 정부가 그 기사에 주목한 이유는 그 내용이 대부분 한국 관련 미국 언론 보도와는 사뭇 달랐기 때문일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대부분의 경우 한국 주재 미국 기자들은 한국을 냉전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나쁜 북한 사람들은 악인이며 착한 남한 사람들은 언제나 악인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물론 그들은 변함없이 미국을 착한 남한의 궁극적 수호자라고 바라본다. 이러한 틀이 남한의 복잡한 사정,
정치 경제 체제의 대미 관계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결국 남한이 수십 년 동안 민주적 권리를 억압받았음을 미국의 지지를 받은 독재자들에게 지배받았다는 사실을 미국인들은 거의 모른다. 한국 사회에는 독재 유산에 대한 심각한 의견 대립이 있다. 많은 남한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녀의 전임자 이명박 대통령의 보수적 정책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 사실 역시 미국인들은 더더욱 모른다. 이 지경이니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민주주의의 수호자요, 미국의 중요한 군사 파트너라고 미국 역사상 가장 리버럴한 대통령 오바마가 칭송한다 한들 미국인들이 별달리 생각하겠는가? 따라서 영사관이 더 네이션을 접촉한 후 처음 든 생각은 미국의 저널리스트의 한 사람이 한국에 대한 비호감을 보이자 남한 정부가 흥분했다는 것이다. 내 편집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내 기사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더 네이션과 내가 박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하려는 일종의 겁박이었다. 나는 화가 났다. 그래서 영사관에서 한 말을 내 페이스북 게시판에 올렸다. 물론 그것이 한국 언론에 크게 보도되리라는 것을 모른 채 말이다. 나는 한국 정부가 내 기사를 올바르게 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물론 한국 영사관이 더 네이션의 한 말 중 한 대목은 동의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지난 30년간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는 대목 말이다. 그 말은 사실이고 반대할 수는 없다. 나는 이승만 전 대통령 치하에 한국에 살았고 이 전 대통령이 타도되는 것을 목격했다. 이명박 때부터 우리나라에 살았던 사람이구나. 그 1980년대 한국에 수개월 머물면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 집필했고 노동 조직가, 종교활동가, 정치 조직가들을 만나 그들의 경험과 희망에 대해 경청했다. 1980년대 마지막 방문은 1985년이었다. 내가 오늘 만났던 사람이 다음날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을 정도로 당시 상황은 몹시 어려웠다. 광주도 가봤는데 그 도시의 봉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봉기가 진압된 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다. 그 오랫동안 나는 한국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워싱턴에서 한국에 대해 계속 보도한 1990년대 내내 그리고 2001년, 2013년, 2015년 방문을 통해 한국이 독재의 암흑기로부터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잘 알고 있다. 물론 많은 한국인에게 아직 상황이 매우 좋지는 않다는 것도 알고 있다. 특히 평범한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들의 처지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1970에서 80년대 독재 시절에 비하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만 한국인이 걱정하는 것처럼 나도 박근혜 대통령 치하의 한국이 다시 과거로 미끄러져 내려갈 것 같다 걱정이다. 한국 정부는 내 기사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비판을 환영하고 세계의 비판에 괴념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어야 했다. 더 네이션의 보도를 향한 박근혜 정부의 비판에 한국의 야당과 한겨레 등 다른 매체들이 비판으로 맞서준데 사의를 표하고 싶다. 고맙다는 뜻이죠. 연대를 보여줘 감사하다. 이들은 한국이 독재 회기를 허용치 않겠다는 결의를 보여줬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활발하다는 것을 증명해줬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이 지난 50년간 민주주의를 건설하면서 이룬 업적에 대해 내가 엄청난 경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오마이뉴스 독자들이 알아줬으면 한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의 비민주적인 정책, 특히 국가안보국, NSA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과 내부 고발자 탄압에 대해 내가 매우 비판적이란 점도 알아줬으면 감사하겠다. 지난 5월 나는 광주광역시의 명예 시민으로 위촉됐다.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의 시민이 된 셈이다. 두 개의 내 나라, 미국과 한국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은 시민이자 저널리스트인 나의 의무이다. 어떠한 정부라도 진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2015년 12월 8일 워싱턴 DC에서 팀 샤록 더 컨슐레이트 제너럴 앤드 더 네이션 마이 익스피리언스 인 코리아 에즈 어 저널리스트 바이 팀 샤록. 예. 나머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내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 거야. 내가 이제 충분히 읽어줄 마음은 있는데 내가 읽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이 기사를 못 읽는다는 점을
꼭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혹시라도 그 번역이 잘못된 내용이 있는지, 예. 그 번역이 잘못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강남구청에 서울시 비방 댓글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지요. 예, 그것도 기사 한번 좀 올려주시고요. 뉴욕타임즈 사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론문, 이걸 먼저 갖고 왔어야 됐는데 이게 늦었구나. 예. 뭐 내나 헛소리니까요. 각자 보실 분들은 보세요. 우리 정부가 뉴욕타임즈 사설에 대해서 그 변명을 늘어놓은 거니까요. 저 기사 보실 분들은 예,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저 이 더 네이션지 팀샤록의 기사를 읽은 다음에 보면 더 웃길 거야. 더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예. 자, 지금 여기 올려주신 기사, 뉴욕타임즈 한글로, 뉴욕타임즈 사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론 원문, 아유, 늦었지만, 순서가 바뀌었지만, 이런 거야. 왠지 톱 가수가 노래 부른 다음에, 신인 가수가 나오는 상황? 이건 뭐지? 뉴스 페퍼민트? 뉴욕타임즈가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사설, 한국 정부 비판자를 겨냥하다로 비판한 데 대해 김기환 뉴욕 총영사가 보낸 반론을 뉴욕타임즈가 독자 의견란에 소개했다. 독자 의견란에. 글의 제목은 한국 정부의 개혁 노력. 네. 그러니까 이제 뉴욕 총영사가 뉴욕타임즈 사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고, 이걸 뉴욕타임즈가 독자 의견란으로, 한마디로 이제 댓글 수준으로 공개했다는 얘기죠. 이 사설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혁 의제를 편향된 시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 개혁의 핵심은 교과서의 발행 방식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내용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쓰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뻥이요! 현재 검정체제가 도입한 2002년 이후 민간 출판사들이 펴낸 교과서 가운데 그 내용이 이념적으로 편향됐거나 99.9%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들이 0.1%가 반대하면서 편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뻥이요! 뻥 2개야. 역사적 사실을 잘못 기술한 부분이 뭔데? 역사적 사실을 잘못 기술한 부분이 뭐야? 이 뻥 3이요!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된 이유가 뭐야? 99.9%의 역사 전문가들이 상식이라고 얘기하는데 0.1%가 계속 시비 걸었던 거 아니야. 역사 교과서 개혁은 정치적인 동기에 추진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지금 국제적으로 뻥을 치고 있어, 지금. 국제적으로 뻥을 치고 있어, 이거. 미국에도 이거 한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한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개뻥을 쳐. 현재 추진 중인 노동개혁이, 그 다음 2번째로, 현재 추진 중인 노동개혁이 노사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뻥이죠. 노사정이 대타협을 언제 했어? 노사정이 대타협을 언제 했어? 노동자들이 지금 한국노총도 반대하는 거 아니야. 한국노총도 반대하는데 무슨 노사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한다는 또 뻥을 쳐. 현재 추진 중인 개혁안은 비정규직 계약직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그러니까 지금 정규직을 모두 비정규직처럼 하겠다는 거잖아. 차별을 해소하는데 이게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을 정규직처럼 높여주는 대우가 아니라 정규직의 근로조건과 노동임금을 비정규직 계약직 수준으로 내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의미의 차별 해소지. 하향평준화.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늘렸으며, 무슨 혜택을 늘렸는데? 일자리를 잃었을 때 어떤 혜택을 늘렸어? 6개월 이상이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1년 이상 일해야 실업수당 받도록 바꾼 거 아니야. 일자리 잃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뭘 늘렸다는 거야? 어디서 이게 지금 이 빵빠라빵빵 빵빵
이 뻥이 지금 5개지? 6개인가? 청년 실업 문제를 아니, 지금 노동계약으로 어떻게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할 건데, 어디서 지금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아니, 지금 노동법으로 어떻게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할 거냐고. 한국 정부의 노동개혁 노력은 지난달 터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안탈리아 행동계획에도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담보하는 모범 사례로 언급될 만큼 됐을 만큼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건 뭔 개소리지? 이건 뭐예요? 뭐 안탈리아 행동계획에도 중장기 성장 동력을 담보하는 모범 사례? 요 얘기 처음 듣는 얘긴데? 예. 우리는 모르는 얘긴데 이거 무슨 얘기인지 한번 좀 찾아서 저기 시청자 함께 읽는 뉴스에 좀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가장 큰 메시징 앱 다음 카카오의 이서구 대표가 기소된 음란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고 컨텐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그의 기소를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보는 건 옳지 않습니다. 뻥 까고 있네? 야, 그러면 이 음란물 유통을 이서구 대표가 시켰어? 일반 유저들이 시킨 걸. 그러면 네이버는 왜 처벌을 안 해? 네이버에서 네이버 카페들에서 성폭력 일어나고 초등학생을 그 대학생이 데리고 꼬셔가지고 성폭행 일으키고 이런 거 비일비재한데 그러면 네이버 대표는 왜 기소 안 해? 결국은 이게 다음 카카오에서 유포되는 음란물이라는 건 누가 그 다음 카카오 대표가 그 음란물을 유통시켜서 어떤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유저들끼리 지네들끼리 주고받는 짓거리잖아. 그걸 그 회사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라면 페북에 올라온 IS 그 모집 광고에 대해서 그러면 주커버그를 잡아 넣어야 되겠네. 안 그래? 페이스북에 IS에서 회원 모집한다고 광고 올라오면 주커버그를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 말 같지도 않은 이런 논리를 국제사회에다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지금 당당하게 게시했다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진짜. 그럼 다음 카카오 대표가 저 음란물 유통 혐의를 뒤집어쓰고 기소당한 이유가 뭐예요? 미운털 박혀갖고 핑계 누명 쓴 거 아니야? 누명 쓴 거. 다음 카카오 회장 대표가 그거 유통을 시키라 그랬어? 작년에 카톡을 다 깔아. 정부에서 작년 재작년에 요구를 했는데 버틴 거야. 안 까겠다. 그래서 지금 보복당하는 거잖아. 자, 하여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대한민국 정부의 반론, 정부의 반론과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이었던 더 네이션 기자의 그 기고문까지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울시 비방 강남구 칭송 댓글이 지워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제 여러분 그 강남구청장이 굉장히 당당하게 댓글 떠들었던 거 기억나죠? 어제 우리가 본 영상에 그 강남구청장이 굉장히 당당하게 이런 댓글이 있다 이러면서 그 지네 직원들이 쓴 댓글 들고 나가가지고 쇼하다가 이게 영상으로 남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당당한 댓글이면 왜 지울까? 그렇게 당당한 댓글을 왜 지우냐고. 결국은 지네들이 작업했다라는 걸 지금 인증하는 거 아니야. 이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건 강남구청 댓글부대가 쓴 댓글들을 삭제하고 있다는 건 지들이 봐도 문제가 있다, 부끄럽다, 옳지 않은 짓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